안녕하세요. 순탄한 인생을 살던 중 잠시 거센 소나기를 맞았던 여자입니다. 저는 썩 나이스하지 않은 남자 보는 눈을 장착한 죄로 한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어요. 당시 일은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흘러가던 제 인생에 어찌 보면 가장 크게 쏟아졌던 뇌우와도 같았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당시 일을 겪은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제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앞으로 짧으면 몇 년, 길면 몇십 년에 걸친 제 인생이 스트레스로 가득해졌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떠올리면 한숨이 나오는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이름은 김순주입니다. 어릴 적 저는 촌스러운 제 이름이 싫었어요. 심지어 별명조차 촌스러워 친구들은 저를 순대, 숙주 등으로 불리며 놀렸죠. 엄마, 나 이름 좀 바꿔줘요. 네? 이름이 순주가 뭐예요, 순주가. 네 이름이 어때서 그래? 너 태어날 때 초손주 태어났다고 네 할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 왜 제 이름만 이렇게 촌스럽게 지어주셨어요? 제 동생 이름은 예쁘게 정한이라고 지어주셨으면서. 그러다 제 이름을 함께 살던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다는 말에 저는 입을 대빨 내밀고 할아버지께도 투정을 부렸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살던 할아버진 허허 웃으며 그런 저를 안곤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어봐라 순주야. 이 할애비랑 네 할머니는 참 힘든 인생을 살았어. 사실 우리 동년배들은 다 힘들게 살았지. 역사적으로 큰 사건도 다 겪고 그 와중에 친구들, 가족들도 많이 떠나보냈어. 이 할애빈 어른 되기 전에 이북에서 이 땅으로 건너왔었거든. 그때 떨어진 어머니랑 동생들이랑도 평생 생사를 모르고 살았단다. 아마 우리 어머닌 지금쯤 내 아버지처럼 돌아가셨을 테지. 그래서 순주야, 넌 이런 고생 풍파 아무것도 겪지 말고 그저 순탄하게만 살란 의미로 네 이름을 지어준 거야. 순할순에 고을 주자를 써서 순하게 흘러가는 고을이라는 게 네 이름 뜻이거든. 그런 마을엔 을에 웃음 또한 가득한 법이지. 그러니까 순주야, 이 할애비가 널 얼마나 사랑해서 지어준 이름인지 이제 알겠지? 거기다가 순주, 이 얼마나 부르기도 쉽고 정감 가는 이름이냐. 어?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보를 꼬집어주던 할아버지 옆에서 함께 웃으셨습니다. 아직 어린애한테 당신도 별소리를 다우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어리긴 해도 나름 10대였던 제 가슴엔 할아버지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깊게 와닿았어요. 무엇보다 맞벌이하는 부모님 대신 어릴 적부터 저와 동생을 키워주시다시피 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이 듬뿍 느껴졌으니 그 감정이 이름을 싫어했던 제 마음까지 바꿔놓았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누구요? 아가씨 말고 난 우리 손녀가 보고 싶어요. 이건 비밀인데요. 우리 손녀 순주가 그랬다오. 자긴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 좋다고 말이요. 이건 내 생각인데 아마 우리 할망구보다 우리 순주는 날 더 좋아할걸요. 내가 우리 손주들 통틀어서 유일하게 손녀인 우리 순주를 너무 예뻐했으니까 말입니다. 우리 순주는 오늘 안 오나요? 쭉 우리와 함께 사셨던 할아버진 제가 성인이 된 후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결국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몸까지 쇠약해지는 할아버지를 치료하고자 동생이 저보다 먼저 결혼한 다음에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게 됐죠. 할아버진 점차 가족 모두를 못 알아보게 되셨습니다. 그건 제 얼굴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도 할아버진 거의 마지막까지 순주라는 제 촌스러운 이름만은 기억하며 절 찾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눈앞에 있는 절 두고도 순주를 찾는 할아버지를 보며 물결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그렇게 너 어릴 적부터 유독 물고 빨고 하더니 끝내 이 영감 머릿속엔 너만 남았나 보다.
이름이 부르기가 쉬워서 이렇게 더 오래 기억하는 거려나. 촌스럽고 부르기 쉬운 이름인 제 이름 순주. 그때만큼 제 이름이 순주라 다행한 적이 없었어요. 할아버진 자신이 지어준 제 이름을 아주 많이 불러주다 결국 제 나이 32살에 돌아가셨죠. 그런 할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저는 몇 년간 연애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아무리 제가 잘한다고 한들 결국 어른들은 저보다 빨리 늙게 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때문에 일할 때가 아니면 부모님과 할아버지만큼 연로해진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리고 이제 슬슬 연애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쯤 2살 많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 평탄한 인생에 빗발센 소나기를 내려준 제 사연의 주인공이에요. 사연을 적기 편하게 지금부터 그 사람을 남자친구라고 칭할게요. 꽤 잘 나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전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기업과도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때 일적으로 많이 마주치게 된 그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항상 옷도 머리도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상냥한 말투 때문에 남자친구는 호감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프로젝트가 전부 끝난 뒤 사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일 외적으로 만나보니 남자친구는 제 예상보다 훨씬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으, 엄마, 어딨어? 엄마! 순주야, 잠깐만. 저기 저 꼬마애가 엄마를 잃어버렸나 봐. 가서 좀 도와줘야겠어. 안녕, 꼬마야? 엄마 찾아? 엄마 어디서 잃어버렸어? 한 번은 남자친구가 자취하던 동네 시장 근처에서 웬 꼬마아이가 울며 엄마를 찾고 있더군요. 그때 남자친구는 아이를 안고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아주다가 결국 파출소에 아이를 데리고 가 함께 엄마를 기다려주기까지 했죠. 민우야. 다행히 얼마 뒤 아이의 엄마가 파출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엄마는 정신없이 마트에서 장을 보다 애를 잃어버렸다더군요. 남자친구는 고맙다며 그 아주머니가 건네던 사례금을 일절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아이 엄마 찾아주느라 힘들었지 하며 그날 제게 맛있는 저녁까지 사주더라고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우린 오붓하게 술을 한잔하기 위해 각자 차를 두고 지하철을 이용해 예약해둔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구를 나가던 도중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출구의 계단을 힘겹게 올라가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을 보게 됐죠. 머리엔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힘겨워 보여 저는 얼른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집에 계신 할머니가 생각나서요. 그런데 그런 저보다 먼저 남자친구가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번쩍 들지 않겠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거기 반찬이 많이 들어있어서 무거워요. 아니에요, 할머니.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댁에 가는 길이세요? 우리 아들이 혼자 사는데 매번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것 같아 걱정돼서요. 이놈이 가라는 장가나 안 가고 시골 사는 애미를 이렇게 걱정만 시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 있는 자식이니 챙겨줘야죠. 아, 그러시구나. 시골에 계신 저희 어머니 생각나네요. 아드님 댁이 어디예요? 걸어서 5분이요? 제가 택시 태워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가세요. 할머니가 됐다고 손살을 치시는데도 남자친구는 기어코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딱 봐도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올 택시비보다 더 많은 돈을 지어드리며 꼭 돌아가실 때도 택시를 타고 가시라고 신신당부했죠. 보통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더군요. 그런 제 눈빛을 읽었는지 남자친구는 뒤통수를 긁적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 그 애도 그렇고 지금 할머니도 그렇고 내가 조금만 희생하면 그 사람들에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 난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나도 언젠간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일이 분명 있을 테니까 나도 사람들 이렇게나마 돕고 살고 싶어. 아까 할머니 같은 분들을 보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기도 하고 모든 어른들은 이렇게 공경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착한 데다 가족을 사랑하고 어른도 공경할 줄 아는 남자친구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됐죠. 우린 제일 먼저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할머님. 이 집의 든든한 사이가 될 이성애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허, 아이, 사람이 넉살이 참 좋구먼. 벌써부터 장인 장모라고 부르다니. 뭐, 우린 좋아. 근데 무슨 선물을 그렇게 두 손 가득 사왔나? 아, 이건 두 분 드릴 소고기랑 과일이고요. 이건 할머님 드릴 실크 스카프예요. 아니, 우리 어머니 선물까지 따로 사왔어? 네, 집안 최고 어른이신데 당연히 그래야죠. 저 할머님, 저 백화점에서 이 스카프 고르려고 순주한테 미리 할머님 사진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아직 얼굴이 소녀 같으셔서 이 분홍색이 잘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으, 아주 예뻐. 이제 아흔이 다 된 할망구한테 소녀라니. 말은 듣기 좋네 그려. 저희 부모님은 구처 반상을 차려놓곤 남자친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미리 물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LA갈비에 잡채에 비싼 통갈치에 해물탕까지. 이게 바로 임금님 수라상이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그 음식들이 전혀 모자라 보이지 않게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께 정말 싹싹하게 잘해줬어요. 특히 할머니는 남자친구가 사온 스카프를 둘러보며 얼굴을 붉히기도 하셨죠. 내 살면서 소녀 같다는 말을 또 들어볼 줄은 몰랐다며 정말 10대 소녀처럼 말입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할머니는 웬만한 일엔 큰 감흥이 없으셨어요. 때문에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부모님도 남자친구에게 더더욱 고마웠던 거예요. 우리 손녀가 어릴 적부터 참 똑부러지고 착해. 이런 애를 대체 누가 언제 데려갈라나. 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하늘에 있는 우리 영감도 지금 자네를 봤으면 많이 좋아했을 게야. 우리 순주 꼭 좀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당연한 말씀을요. 그리고 할머니, 순주한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저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할머니께도 정말 좋은 사이가 될게요. 아이고 고맙네. 어쩜 이리 말도 예쁘게 앓고. 대리효도를 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좋은 사람과 만나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효도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랬기에 저 또한 그 다음 주에 찾아뵐 예비시댁에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기 전 남자친구는 예비시댁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를 해주었죠. 사실 우리 어머니가 성격이 좀 드세셔. 읍내시장에서 야채값 100원 깎으려다가 몸싸움도 종종 하셨고 질 줄 몰라서 마을 분들도 어머니를 자주 피하셔. 주로 문제는 다 돈이었지.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못마땅해 하고 싫어하셨는데 나 고등학생 때쯤 큰 사건이 터졌었어. 그때 할아버지가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할아버지 유산 문제를 들먹인 거야.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반은 뚝 떼어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말이야.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셨던 건 서울 사는 작은 아버지였는데도 말이야. 결국 그 일로 예비 시모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진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와 관련된 건 뭐든 질린다면서 남자친구와 두 여동생까지 모두 두고 다른 지방으로 떠나버렸다고 했죠. 그때 일이 나랑 동생들한텐 꽤 상처였어. 그 뒤로 아버진 우리를 일절 만나지 않으셨거든. 버린 거지 뭐. 그 뒤로 어머니는 이혼할 때 아버지한테 받은 약간의 재산을 까먹으면서 우릴 키워주셨어.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는 분이라 남 밑에서 일하는 건 좀 무서워하셨거든. 그래도 여자 혼자 몸으로 말 많은 동네에서 우리 삼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그리고 난 말이야. 어머니가 돈돈거리며 사신 것도 다 우리랑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신 거라는 거. 아버지가 양육비 명목으로 할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어머니께 조금 떼어주셔서
그나마 두 분 이혼 후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지. 원래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웠거든. 물론 어머니가 워낙 드센 분인 거 맞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다르게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키워주셨어. 내가 명문대 나와서 지금 이런 내노라 하는 대기업을 다닐 수 있었던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야. 그러니까 만약 우리 어머니가 조금 유난스럽게 구시더라도 나 위해서 조금 이해하고 참아주라. 나쁜 분은 아니니까.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 그 말을 듣고 예비 시댁에 인사 가기 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보다 훨씬 드센 분이면 앞으로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남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편하지 않은 성격인 건 맞지만 어차피 1년에 명절 빼곤 별일 별로 없을 거야. 서울에서 어머니 댁까지 차로 6시간이나 걸리는데 어떻게 자주 왔다 갔다 하겠어? 게다가 우리 어머니 혼자서도 즐길 거 다 즐기고 재미있게 사시는 분이라 결혼하면 어머니 전혀 신경 쓸 것 없이 우리 둘이서만 잘 살면 돼. 그리고 지금 어머니 집엔 첫째 여동생도 같이 살고 있어. 걔가 결혼했다가 작년에 애 없이 이혼했거든. 그래서 몸도 마음도 좀 쉬고 싶다면서 그 집에 가 있는 거야. 아마 쭉 거기서 살 것도 같은데 그럼 오히려 내가 어머니 혼자 외로우실 걱정 덜 해도 되고 더 좋지 뭐. 들어보니 솔직히 썩 좋은 가정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안이든 가정사에 있는 법이었고 만나기 전부터 색안경을 쓸 정도로 저는 편협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결혼 후엔 시댁 때문에 신경 쓸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남자친구의 말을 바보같이 전 곧이곧대로 믿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가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예비 시댁에 도착했을 때부터 저는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느꼈어요. 어서 와라. 손에 그건 뭐니? 아, 소고기야? 고맙구나. 그건 저기 두고 우선 앞치마 입고 앉으려무나. 아, 앞치마요? 저는 제 자차로 6시간을 직접 운전해 시골에 있는 예비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의 차에 문제가 생겨 제 차를 끌고 가야 했는데 구태여 제 차 운전대를 맡길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장거리 운전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 절 보자마자 예비 시모는 저를 거실 바닥에 앉히더라고요. 그 집엔 같이 산다던 예비 큰 시누이와 경기도에 산다던 예비 작은 시누이도 와 있었습니다. 황당했던 건 그곳에 김장 배추가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김장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유 너 인사 온다는 날하고 겹치는 걸 몰랐지 뭐니. 이미 배추는 날짜에 맞춰 배송시켜 놨으니 어쩌겠어. 우린 이미 절인 배추로 김장 시작했으니까 너도 앉아서 얼른 도우려무나. 얼른 끝내고 맛있는 수육에 김치 먹자. 우와 수육 맛있겠다. 얘 성회야 옷 갈아입고 와. 저기 순주라고 했나? 아무리 가족들 사이라지만 처음 온 남의 집에서 남의 옷으로 갈아입긴 좀 불편하지? 그냥 앞치마만 두르고 얼른 앉아. 순주야 앉아있어. 나 옷 갈아입고 올게. 이미 예비 시모와 두 시누인 거실 바닥에 앉아 김장속을 만들고 있더군요. 결혼 인사를 드리러 와서 제가 왜 대뜸 김장을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세 사람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긴커녕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김장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건지 옷을 갈아입으러 한 방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저는 황당해서 얼른 따라 들어가 따졌어요. 이게 지금 다 뭐야? 내가 인사 와서 왜 갑자기 김장을 해? 우리 부모님은 성혜 씨 오자마자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점심시간에 밥도 안 주고 대뜸 이게 뭐냐고. 아, 우리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간식 먹었다고 내가 전화드렸거든. 그래서 밥 안 차려놓으신 것 같아. 어차피 배도 안 고프잖아. 그냥 얼른 같이 김장하고 밥 먹자. 저녁은 수육해 주신다잖아. 지금 배가 고프고 안 고프고 문제가 아니잖아. 나 지금 첫인사 온 손님이야. 누가 손님한테 보자마자 일을 시켜. 그게 아니 어머니가 아까 그러셨잖아. 날짜를 깜빡하셨다고. 그리고 순주 넌 손님이라기보단 예비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말자. 어?
정하기 싫으면 신용만 해. 내가 네 몫까지 할게. 혹시 기분 벌써 상했어? 그런 거면 미안해. 근데 내가 말했었잖아.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좀 드세고 유별나다고. 여기 와 있을 때만 좀 참아줘. 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자친구는 도통 뭐가 문제인지 모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제가 정말 기분이 많이 상해 보이자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얼른 안 나오니? 아유, 힘들어 죽겠다. 얼른 하고 치우자. 그 와중에 거실에선 예비 시모가 저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정말 그 순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때려치우고 그냥 서울로 가버릴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제 머릿속에 자꾸 원래 착했던 남자친구의 모습과 저희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계속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던 남자친구에 대한 고마움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푹 쉬며 그래, 우선 참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거실로 나갔습니다. 예, 예. 속을 좀 꼼꼼히 넣어야지. 안 그럼 싱거워, 예. 언니 김장 많이 안 해보셨나 봐요. 완전 어설퍼. 그치, 엄마? 아니요. 부모님 식당 가서 김치 담그는 거 자주 도왔었는데 오늘은 옷이 좀 불편해서요. 신축성이 없는 정장이라서. 부모님이 식당 하시니? 아, 네. 저 어렸을 때부터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랑 동생을 거의 키워주셨고요. 옛날부터 맞벌이 하셨으면 집안 사정이 힘들었던 모양이구나.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았어도 나 버리고 간 그 양반도 나 맞벌이는 안 시켰었는데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식당이라니 요즘 음식 장사가 돈이나 되니? 거기다가 요즘 보기 드문 대가족이기까지. 아, 저희 집 형편은요. 됐다. 남의 집 형편 사정 굳이 자세히 들어봐야 못하니. 그건 그렇고 앞으로 우리 집 올 땐 그런 불편한 옷 입고 오지 말거라. 며느리가 시댁에 오면 일할 생각을 해야지. 예쁜 척하면서 점잠 빼고 있을 게 아니라. 특히 우리 같은 시골집엔 봄부터 겨울까지 할 일이 아주 태산이야. 뭐 이런 무례한 사람이 다 있나 싶더라고요. 첫인사 온 예비 며느리에게 김장을 시키질 않나. 미안해하긴커녕 벌써부터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질 않나. 자기 할 말만 하고 제 말은 싹둑 잘라버리질 않나 말이죠.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쳐다봤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작은 여동생이랑 수달 떠느라 우리의 대화는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 차거. 어머, 미안해요, 언니. 눈엔 안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 제 앞에 앉아있던 예비 큰 시누이가 제 얼굴에 양념을 팍 튀게 만들더군요. 그런데 뭔가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것이 도저히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예비 시누이는 손등으로 얼굴을 닦아내던 절 보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아휴, 이놈의 고무장갑이 너무 커서요. 어? 언니 옷에도 양념이 좀 튀었네요. 죄송해요. 제가 세탁비 드릴게요. 한 10,000원이면 되나? 딱 봐도 싸구려 같은데. 그러게, 왜 예비시댁에 오는데 그런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왔대요? 다음에 몸빼 바지 입고 와요, 몸빼. 여기서 무슨 패션쇼 하나? 이거 백화점에서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비싼 정장이고요. 첫인사 드리는 날 누가 예의 없게 옷을 후주근하게 입고 와요. 그쪽은 예전에 결혼할 때 몸빼 바지 입고 인사 갔었나요? 아니 왜 갑자기 사람 아픈 상처 건드리고 그래요? 너무 무례하시네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옷이 딱 봐도 싸구려라고 하질 않나. 패션쇼 하는 거냐면 면박 주질 않나. 지금 그쪽이 저한테 먼저 무례했던 것 같은데요. 이거 드라이 맡기고 비용 얼마 나왔는지 연락드릴게요. 다 안 지워지면 아예 옷을 배상해 주시고요. 제 말에 예비 큰 신우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그제야 우리 대화를 들었는지 남자친구가 당황해하며 물수건과 세제를 가져와 제 옷을 닦아주더라고요. 오빠, 무슨 한 집안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시누이 될 사람을 무안 줘? 아, 나 너무 당황스러워서 원. 네가 먼저 잘못했는데 어디서 징징대? 저 순주야, 미안해. 그래도 다행히 많이 닦였다. 세탁비나 옷값은 나중에 내가 물어줄게. 제가 원래 좀 철이 없어.
야, 이상미, 너 얼른 새언니한테 제대로 사과해. 남자친구가 화를 내자 그제야 예비 큰 신우는 입을 삐죽대며 사과하더군요. 그 옆에서 예비 시모는 아이고 벌써부터 팔불출 나셨다 하며 비아냥댔죠. 내가 이러고 있는 걸 보면 부모님과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저는 참을인을 머리에 꾹꾹 새겼어요. 솔직히 저도 무작정 무례를 당하고 있지만은 않기도 했고 그 이상 지나치게 감정을 표출하는 건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자리는 꾹 참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남자친구와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예, 아가. 나 수육 삶고 네 시누이들 김장한 거 정리할 동안 넌 냉장고에서 상추랑 깻잎 좀 꺼내 씻어줄래? 순주야, 거기 냉장고 보면 오른쪽 야채실에 있을 거야. 우리 순주 쌈 싸 먹는 거 좋아하는데 잘 됐다. 그치? 많이 많이 씻어 먹어. 드디어 그 짜증나는 김장을 끝냈다 싶었더니 이번엔 예비 시모가 쌈야채를 씻으라고 시키더군요. 제가 무슨 식모 면접을 간 것도 아니고 왜 자꾸 일을 시키나 싶어 인내심이 점점 바닥을 드러냈어요. 제가 쌈 싸먹는 걸 좋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인사 간 사람에게 일을 시켜대는 게 문제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건지 거실 바닥에 상을 펴던 남자친구는 해맑게 제게 야채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와중에 두 예비 신우인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절 보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물로 3번씩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농약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린 원체 엄마가 꽃처럼 금이야 오기야 길러서 몸이 약해요. 물기 많은 것도 싫으니까 탈탈 잘 털어도 주시고요. 그럼 처음부터 무농약을 사시지 그러셨어요. 네, 탈탈 잘 털어드릴게요. 아, 진짜 차가워요. 저쪽에 대고 털어야죠. 죄송. 꽃에 물 준 거예요. 다들 분지 일하는데 멀뚱멀뚱 서 있기도 그렇고 슬슬 너무 배고파서 하기 싫다고 말하며 기운 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기왕 고생한 거 제가 좋아하는 쌈에 보쌈이나 실컷 먹고 얼른 돌아가자 싶어 저는 상추와 깻잎을 듬뿍 씻었어요. 얄미운 두 예비 신우에게 채소에 묻은 물기를 탈탈 털어주며 말이죠. 하지만 밥은 밥이고 그쯤 되니 이 결혼에 진지하게 회의감이 들더군요. 처음 인사 온 손님을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큰 무례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남자친구에게 실망이 계속 더해졌거든요. 평소엔 멀쩡했던 사람이 제가 예비로나마 그 집안의 며느리 역할이 되자 제가 그곳에서 일하고 무례를 겪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제 옷에 양념이 튀었을 때 자기 동생에게 화를 내주긴 했지만 그 외에도 처음 당연하게 김장을 하라고 했던 거나 조금 전의 행동 등등 말이죠. 때문에 저는 우선 꾹 참고 서울로 돌아가면 진지하게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다시 얘기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었더라고요. 자, 밥 먹자. 다들 김장하느라 고생했어. 보쌈과 김장김치와 쌈채소, 흰밥과 소주가 끝이었던 그 상차림은 처음부터 제 기분을 박 상하게 했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처럼 진수성찬을 준비해 남자친구를 맞아줬던 저희 집과 달리 그 밥상 위에선 어디에서도 저에 대한 존중과 환영을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남자친구도 뭔가 차이가 많이 난다곤 생각했는지 자기 모친과 두 여동생에게 술을 따라주며 이러더라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순주 넌 이따 운전해야 돼서 못 먹지? 대신 내가 한잔할게. 저기 우리 집은 원래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먹어. 그래도 오늘 막 담근 김치에 수육까지 어머니가 많이 신경 써주신 거야. 원래 밥상은 마음이잖아. 왜? 밥상이 마음에 안 들어? 고기에 김치 있으면 호화상이지. 참 유난이구나. 우선 먹어봐. 먹어보면 맛있을 거야. 원래 노동 후에 먹는 밥이 꿀맛이잖니. 내가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너 일 시킨 거야. 너 쌈채소 좋아한다며? 많이 먹어라. 여기 김치도. 우리 애들은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많이 먹이게. 네? 저도 고기 좋아하는데요. 얘 봐라. 얘.
넌 옛날 같았으면 시댁 식구들이랑 겸상도 못했어. 같은 상에 앉아서 밥 먹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예비 시모는 남자친구의 말을 이어 비아냥댔습니다. 그리곤 제 앞엔 상추와 깻잎만 밀어주고 고기가 담긴 그릇은 자기 자식들 앞으로만 치워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예비 시모와 시누이들은 신나게 술을 마시고 김치와 고기를 먹기 바쁘더군요. 자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만 진땀을 빼고 있었죠. 어머니, 왜 먹는 걸로 그러세요? 그리고 무슨 겸상을 못해요. 예전에 어머니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같이 같은 상에서 밥 드셨으면서. 순주야, 자, 해봐. 내가 대신 사과의 의미로 쌈 싸줄게. 안 먹을래. 고기 좋아하는 오빠나 실컷 먹어. 아이, 순주야. 내버려 둬라. 먹기 싫대지 않니? 돈벌이도 많이 못할 것 같은 애가 밥 투정을 저렇게 해서야 어떡하니? 성에 너 결혼하면 식비부터 수억 들겠다. 오빠, 미리미리 저 언니 기강부터 잡아야겠는데? 안 그럼 대기업 직원 월급이고 뭐고 통장 잔고 금방 바닥나겠어. 어머니, 진짜 왜 그러세요? 그리고 이상미, 이혜미 다들 좀 그만해. 왜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무안을 주는 거야? 순주야, 신경 쓰지 말고 밥 먹어. 어? 내가 고기 여기로 옮겨다 줄게.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제 밥그릇 위로 고기들을 옮겨다 주더군요. 하지만 이미 밥맛은 뚝 떨어지다 못해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뒤였기에 저는 식탁만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참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를 넘은 그들의 무례에 단전으로부터 뜨거운 화가 올라왔거든요. 그냥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릴지 아니면 사자후라도 한번 질러줄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느라 잠시 제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 있던 거죠. 그 와중에 예비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술 취한 그들의 억지 꼬투리에 저는 후자를 택하고 말았습니다. 예, 사람 밥맛 떨어지게 왜 그러고 있니? 아까부터 보니까 애가 살갑지도 못해. 지 시누이 되레한테 따박따박 무안이나 줘. 아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구나. 내 말이 엄마. 오빤 대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려왔대? 오빠 회사에 돈 잘 벌고 참한 여자 어디 없었어? 무슨 돈벌이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같은 저런 여자 만났어? 요즘 개나 소나 프리랜서라고 하지. 사실상 불러주는 회사가 없으니까 갖다 붙이는 말이잖아. 오빠가 너무 아까워. 그래, 상미 말이 맞다. 게다가 집이 뭐? 식당을 하고 조부모님도 모시고 살아? 아유, 안 봐도 구질구질한 집안일 거야. 무려 대기업 다니는 너한테 가당키 난 집이니? 예, 너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몇 등이나 해봤니? 우리 아들은 맨날 1등하고 다녔어, 얘. 그러니까 이 총구석에서 명문대도 가고 손꼽히는 대기업에도 들어갔지. 우리 아들 대학 가고 지금 회사 들어갔을 때 우리 동네는 현수막도 걸렸다 이거야. 솔직히 그런 우리 아들이 프리랜서인지 뭔지 아는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직업이 무슨 상관이에요, 결혼하는데. 왜 상관없어? 레베루가 다른데, 레베루가. 그리고 솔직히 낮에 처음 봤을 때부터 관상도 영 별로였다. 뭐랄까, 관상이 흉해. 성의 너에 비해 덜 떨어져 보이는 게 무슨 닭대가리상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평생 네 등골 빨아먹으면서 살 것 같은 게 물벼룩상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성에 널 잡아먹을 상 같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오빠, 나도 엄마 말에 완전 동의. 언니 잘 보니까 얼굴도 뜯어 고쳤어요? 코도 찔릴 것처럼 뾰족하고 쌍꺼풀도 두툼한 게 돈 꽤나 들였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 언니 관상은 순대상이네 언니. 순자, 순대 완전 비슷하지 않아? 저기 오빠, 여자는 여자가 딱 보면 알잖아. 저렇게 성형 잔뜩한 여잔 낭비벽도 무조건 심한 법이야. 완전 오빠한테 피해줄 거라니까. 게다가 내 친구 중에 딱 저런 관상인 애가 있거든.
걔 진짜 허구한 날 남자 갈아치우고 다녀. 관상은 과학이야. 이것들이 듣자 듣자 하니 정말 도를 한참 지나치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디까지 하나 봤더니 그 셋은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기겁을 한 남자친구는 그들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술에 취한 그들의 입을 막진 못했죠.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고 이 집 구석은 예의를 지켜줄 필요도 없는 집안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픽하고 비웃으며 반격을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관상은 과학. 사실 어머님, 아니 아줌마, 저도 아줌마 처음 봤을 때부터 관상이 영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닭대가리에 물벼룩 순대상이요? 그런 아줌마는 백년 묵은 구미호상이에요. 아니, 어딜 가도 덩치로 절대 안 밀릴 것 같은 게 황소상인가? 그리고 뭐 내가 성형? 이보세요들, 나 성형 하나도 안 했거든? 딱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든 저기든 다 뜯어고친 것 같은데 거울 봤니? 이 순대 원투야. 사람이 최대한 참아주니까 참기름인 줄 아나. 어디서 입을 털어? 니넨 위아래도 없냐?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얘, 너 어디서 지금 어른한테?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했어야죠. 제가 오늘 여기 도착하면서부터 참을인을 몇 번이나 새겼는지 아세요? 나 어디 가서 말빨은 절대 안 지는 사람인데 어디 외모 지적 좀 더 해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죠. 사람 대놓고 괴롭히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무례입니까? 야, 거기 니들은 입 열지 마. 나 이제 참을성 바닥났거든? 또 입 열어서 헛소리하면 상추랑 깻잎 200장치 입에 쑤셔 넣어버린다. 제가 다다다 소리 지르자 세 사람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의 큰동생이 뭐라고 하려는 것 같기에 얼른 쏘아줬더니 세 사람 다 입을 합하고 다물더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어른인데 기죽기는 싫었는지 예비 시모는 기어코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저 불려오봐라, 불려오. 얘 성애야. 너 쟤랑 당장 파혼해라. 뭐 저런 애가 다 있니? 전 아까부터 아줌마 아들이랑 파혼할 생각이었거든요. 어디 이런 수준 낮은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 엉겨붙으려고. 그리고 뭐 프리랜서가 어쩌고 저쩌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나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나도 손에 꼽히는 대학 나와서 큰 회사에서도 일했었어요. 그러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훨씬 벌이가 좋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온 거고요. 나 아줌마 아들보다 딱 2배는 더 벌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이 구질구질? 지나가던 닭대가리가 웃겠네. 식당 하면 가난할 거라는 생각 자체가 진짜 우스운 거 알죠? 우리 부모님 서울에서 큰 고급 갈비집 운영하고 계시고요. 집에 돈도 많네요. 우리 아빠가 제 동생 때처럼 결혼할 때 2억이나 보태준다고 하신 건 아나 몰라. 내가 눈이 삐었지, 눈이 삐었어. 자기 가족이 저러는데도 자기 아내 될 사람 제대로 감싸주지도 못하는 저런 놈이랑 결혼하겠다고 이 난리를 쳤다니. 내가 남자 보는 삐었던 벌 여기 와서 제대로 받네요. 야, 니네들 엄마 대신 니네가 대신 맞아라. 그리고 이성애 씨, 우린 지금부터 남남이야. 알았어? 파혼이라고. 저는 냅다 파혼 선언을 하며 눈앞에 있던 상추와 깻잎을 두 예비 신우에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라고 차마 예비 시모의 면전엔 못 던진 대신 말이죠. 저는 그대로 일어나 저를 붙잡으려던 남자친구를 밀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얼른 차에 올라타 냅다 시동을 걸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순주야! 순주야!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나온 그놈은 허겁지겁 제 차 뒤를 따라 달리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 씻고 쉬고 싶다고만 생각했죠. 2년간의 정이 그 하루 만에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자꾸 전화해? 파혼이라고. 내 말 못 알아들어? 그런데 고속도로를 달리던 와중 남자친구에게서 계속 부재중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국 운전에도 방해가 되고 한 번은 전화를 받아 제대로 정리해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휴게소에 잠시 차를 세운 뒤 또다시 걸려온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았죠. 그때까진 그래도 남자친구에 대해선
아직 큰 악감정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통화 한 통으로 인해 저는 그놈에 대한 남은 잔정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순주야, 우선 흥분 좀 가라앉혀. 어?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났어도 그렇지. 그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그럼 내가 그걸 왜 더 참고 있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성혜 씨 가족들이 나한테 하는 행동 못 봤어? 상황이 그 지경이 되기 전에 성혜 씨가 먼저 나 끌고 그 집에서 나왔어야지. 그러긴커녕 성혜 씨 가족이 처음 인사간 나한테 제대로 된 인사도 없이 부려먹는 걸 당연하게 보고만 있어? 난 성혜 씨 가족한테도 화가 났지만 결혼하면 절대 제대로 내 편이 안 되어줄 것 같은 성혜 씨한테도 실망한 거야. 아니, 원래 며느린 그런 거잖아. 시댁에 오면 집안일도 하고 원래 시댁 식구들은 시집살이도 시키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난 순주 너 위해준답시고 편도 들고 가족들한테 화도 내줬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 원래 이 정도까지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야. 내가 대체 왜 그랬냐고 캐물으니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사실 내가 어머니랑 두 여동생 카드값이며 생활비 다 대주고 있었거든. 상미는 바람 피워서 이혼당한 거라 가진 돈이 별로 없고 혜미는 몇 년째 백수라서 벌이가 없어. 근데 순주 네가 돈 잘 못 버는 줄 알고 너랑 결혼하면 자기들한테 돈 안 줄까 봐 널 쫓아내려고 그런 거래. 근데 마지막에 네가 나보다 돈도 잘 번다고 하고 집도 잘 산다고 하니까 다들 지금 후회 중이야. 이젠 절대 오늘 같은 일 없을 거니까 마음 풀어라. 어? 다들 진심으로 너한테 사과하고 싶대. 뭐? 성혜 씨, 그러니까 네가 너희 집 가장이었다고? 분명 나한테 그러지 않았어? 너희 집 일로 나 신경 쓸 거 없다며. 그거야 돈 드리는 거랑 따로 신경 쓰는 건 별개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냥 말장난치면서 거짓말한 거지 나한테. 그래, 사실 맞아. 내가 거짓말 좀 했어. 솔직히 시어머니의 두 시누이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고 하면 누가 나한테 시집 오겠어? 우선 결혼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숨기려고 했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초를 튈 줄은 미처 모르고 말이야. 순주야, 원래 사람 혼자서는 못 사는 법이잖아. 그러니까 집안에서 유일하게 잘된 내가 가족들 돕고 먹여 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너도 능력이 되니까 남편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 너희 부모님이랑 할머님께 잘하고 살겠다고. 그럼 너도 우리 집 위해서 희생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희생? 야, 그럼 도움은 우리 부모님한테 받고 돈은 너희 가족을 주고? 그것도 네 동생들은 두 손 두 발 멀쩡한데 내가 왜? 지금 네가 네 가족들한테 등골 쪽쪽 빨아먹히고 있는 건 잘 알겠어. 네가 무슨 착한 척하는 병이 걸려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야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굳이 거짓말을 해서까지 날 이용해서 네 짐을 덜려는 네 이기심엔 정말 혀를 내두르게 한다. 너 딱 보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나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장한 것 같은데 그렇게 살려면 너나 열심히 살아. 난 평생 나 키우고 챙겨준 우리 부모님, 할머니한테만 효도하면서 살 거니까 끊어. 착한 줄로만 알았던 그놈은 사실 이기적인 위선자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본심도 모르고 2년이나 만났나 싶어 제 자신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운전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 그놈 번호를 차단했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곳에서 일을 모두 전해주니 세 분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내셨죠. 그것들이 감히 귀한 내 딸을 박대해? 야, 순주야, 이 헬미 이거 필요 없다. 갖다 버려. 그런 놈한테 세탁비 같은 거 받는다는 핑계로 또 연락받지 말고 그냥 이 못 나빠진 스카프 값이랑 퉁쳐버려라. 그 와중에 할머니는 그놈이 선물했던 스카프를 들고 나와 냅다 바닥에 팽개쳐 버리셨습니다. 그리곤 우리 강아지 많이 놀랐지 하며 저를 안아주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연로하신 몸으로 그렇게나마 절 위해 한해주시는 우리 할머니가 너무 귀여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놈과 끝을 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그 뒤로 몇 번이나 제 작업실 근처를 찾아왔어요. 순주야, 너 정말 이렇게 나랑 끝낼 거야? 우리 가족이 다 미안하대. 나도 거짓말해서 미안해.
어? 사가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오지 좀 마. 저번에 경찰한테 끌려가 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미안해. 근데 나 너 정말 놓치기 싫어. 그래, 순주야. 사실 나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잖아. 평생 가족들한테 등골 빼먹히고 파혼까지 당하게 된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나 이제 정신 차릴게. 나 가족들 다 버리고 순주 너만 선택할게. 그럼 나 받아줄래? 어? 뭐? 야, 진짜 내가 별 가짜는 놈을 만났었구나. 야, 그렇게 가족들 불쌍하다,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착한 척을 하더니 궁지에 몰리니까 가족을 끊어내겠다고? 결국 그게 네 본성이네. 아니야. 나한텐 순주 네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지. 그랬으면 나한테 애초부터 거짓말을 하지도 말았어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짓말이 끼면 그때부터 신뢰는 무너지는 거야. 나 피곤하니까 더는 진짜 찾아오지 마. 만약에 또 오잖아? 그럼 내가 아는 너희 회사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낱낱이 다 얘기해버릴 거야. 다들 그냥 우리가 성격 차이로 헤어진 줄 알고 있더라. 너 어디 그 추한 민낯 들키고 회사 생활 꼬여볼래? 어디 그 네 집안 가장 노릇도 위기에 처하게 해줘? 순주야. 부르지 마, 내 이름. 순탄하게 살라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을 내 인생 꼬이게 만들 뻔한 넌 절대 부르지 마. 나 경고했다. 결국 제가 회사까지 들먹이자 그제야 그놈은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가끔 연락하고 지내던 그놈 회사 직원에게 듣기로 한두 번 그놈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찾아왔었다고 해요. 너 파혼당하게 한 건 미안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지원을 뚝 끊으면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성혜 씨 어머니가 울던데? 그 여동생들은 이럴 바엔 오빠 인생도 꼬이게 해주겠다면서 회사에서 가방 던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성혜 씨 집안 문제로 파혼한 거 맞지? 다들 그렇게 지레짐작하면서 순주 씨 불쌍하다고들 말하고 있어. 제가 굳이 퍼뜨리지 않아도 그놈 가족이 회사를 찾아가 집안의 흠을 전부 들춰버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굳이 더 말을 보태지 않고 그냥 웃어넘기며 전화를 끊었죠. 그놈은 그렇게 자기 가족을 끊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거야 자기 인생을 위해 잘된 일 같지만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는 얘기였어요. 그 뒤 저는 그놈 소식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 회사 사람들과도 점점 연락을 멀리하게 됐죠. 그게 바로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젠 아이도 40이 됐고 이번 생에 나는 결혼과 인연이 없구나 싶어 저는 아예 결혼 생각을 접었어요. 요즘 저는 부모님과 연로한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이곳저곳 여행 다니는 게 취미랍니다. 그런 인간에게 인연이나 허비하지 말고 갈수록 힘이 없어지는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이나 더 다닐 걸 많이 후회했었거든요. 다 늙은 이 할미한테 신경 그만 쓰고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안 가요. 전 이미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냥 평생 이렇게 할머니랑 엄마 아빠한테 응석 부리면서 살래요. 이거사, 네 할아버지가 네 이름 지어줄 때 부디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라 해서 순주로 지어준 건데 네가 이 나이까지 결혼 안 한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그런 놈 걸러내고 할머니랑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것도 순탄한 인생이네요. 손주는 정한이가 둘이나 낳아드렸으니까 괜찮죠? 할머니와 부모님은 결혼 생각을 접은 절 걱정하며 잔소리를 하곤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은 슬슬 포기하고 저를 이해해주고 계시죠. 저는 앞으로도 비록 결혼은 안 할지언정 할머니와 부모님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순탄하게 살아보일 생각입니다. 결혼만이 꼭 행복으로 가는 방법은 아니니까요. 저는 개천에서 난 용인 장남에게 빌붙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집 식구들도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긴 그놈도 결국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 식구들이 그놈을 당연한 희생양으로 여긴 것처럼 그놈 또한 결혼할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거짓말까지 했으니까요. 때문에 만약 가족을 끊어내겠다는 그놈의 새치여의 소가 결국 결혼을 했다고 한들 제 미래는 똑같이 불행해졌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 결혼이 소중한 내 편을 더 많이 만날 수 있는 현명한 길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 지옥불 속으로 발길을 들여놓는 길인지 말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더라도 단호한 결단이 내 미래를 밝히는 가장 통쾌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저는 저와 달리 많은 분께서 행복한 결혼에 꼴이 나시길 응원하며 이만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